네, 지금부터는 막판 선거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고무적이죠.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그리고 본 투표율도 높으면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근데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전 네. 투표율이 높은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선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010년, 14년, 18년, 22년 이런 추세를 보면 네. 특히 이제 2018년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때 투표율이 60%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19%였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한 20%. 네. 그다음에 이제 본 투표가 50%였는데 대패했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네.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전 단계로서 사전 투표율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남북이 역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가 역시 제일 낮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번에 사전 투표도 그렇고 투표율은 저도 좀 높아질 거라고 봐요. 2022년보다는. 얼마 정도 될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55% 정도는 일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18년도가 예. 60%, 60%. 예. 그다음에 저 22년도가 우리 유권자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거의 2020에는 투표를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5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나오면 최하 55, 예. 최고 사전 투표율이 뭐 23%가 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55% 가까이 50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 50대 이렇게. 중반. 예, 예, 최하 50대 중반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14개 보궐선거랑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요. 재보선이 제일 뜨거워요. 네, 재보선이 뜨겁고 거기에 발맞춰서 네.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본투표가 항상 많이 했죠. 보수층들이 사전 투표보다는 본투표 본투표.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니까 네. 대구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북 같은 경우는 좀 뜨겁잖아요. 김관영 무소속에 예, 예. 민주당이 이원택, 예. 이원택 민주당 무소속 김관영 이 대결 구도가 워낙 치열하니까 사전 투표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주말 내내 네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 민심을 들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전주 시민들 만났거든요. 예, 근데 예, 이 예. 전주 시민들께서 그냥 놔뒀으면 전주 시민 그 전북 도민들이 알아서 했을 텐데 뭔가 좀 그 불공정한 게 있어 보여서 전략적 투표를 하려고 한다. 네, 아주 그 말씀 속에 뼈가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민주당 민주당이시죠. 후보가 예.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그렇고 우리 이원택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네.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유권자 지형들을 바라봤을 때 전북 선거가 좀 혼탁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제 무소속 후보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십니다. 네, 네, 연수갑 인천 연수갑 후보인데 또 그 어제 스픽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원택보다는 김관영의 힘을 좀 싣는 그런 발언을 해서 뭐 해당형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저 송영길 네, 송영길 후보죠. 후보. 연수갑의 예, 인천 예. 연수갑의 송영길 후보. 저도 예.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난 2022년에 같이 하셨잖아요. 서울시장 나왔을 때가 비서실장하면서 비서실장. 전체 선거 전체를 제가 총괄을 했었는데 네. 뭐 우리 당의 이제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바라봤을 때 이번 이제 전북지사 선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 견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볼 때 이제 공당의 이제 후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이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당대표 선거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그렇게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언론에 있습니다. 실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이 바라볼 때 곳곳에 그러니까 네. 전체 일 전선은 민주당 선거의 승리를 다 원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그 분열적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 대표 구도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 대정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당 대표 선거가 있는 것이 이 무슨 그쵸. 지금 지방선거에 가운데 다음 당대표 선거를 염두하고 선거 전략을 한다. 예. 이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방선거도 보수 결집이 굉장히 지금 강화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다 예상하는 거란 말이죠. 보수 결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그 참여해서 그 반영비율을 높이는 걸 보면은 네.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층들의 어떤 결집도도 상당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또 탄력 있게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개혁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 이제 전국 판세에 보면 뭐 15대 1 이렇게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중후반을 지나가면서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등장으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안에서 좀 판단하는 판세. 일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때 이제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숫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언론의 예. 분석 구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 자체 분석을 해서 몇 대 몇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이 숫자가 주는 부담감도 있는 거고 네. 또 그 구도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해야만 이룰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선 흐름에 대한 판세. 내란 심판. 예, 이 내란 구도는- 심판도 있고 네. 이게 이번 지방선거가 6월 3일날 2026년 2월 3일날 치르는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맞아서 성공한 정부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 그렇죠. 예. 정상을 하고 예.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외교적인 문제가 됐든 실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제대로 되는 거구나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봤을 때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권자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볼 때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예.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지역주의 투표나 이념적 투표, 보수 진보 이런 투표의 성향보다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더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큰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 더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내란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데 네. 이 내란 세력의 준동이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명박 박근혜까지 불러들이는 이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이게 뭐지? 예.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서 예. 저는 국민의힘의 이명박 박근혜를 불러들이는 것을 보수 결집의 카드인 묘수로 봤다고 하면은 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악수로서 무리수로서 네. 패배를 자초하는 또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또는 이제 부산, 경남, 울산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통칭 영남 지역의 선거는 박근혜 등장으로 조금 선거 구도가 만약에 이제 초박빙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토대로. 근데 당에서 좀 판단할 때는 실제 그런 흐름이 잡힙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다. 언론의 분석이라고 보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보수 결집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수 분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보수 분열에서 예. 장동혁뿐만 아니라 한동훈 분열, 예. 그다음에 친윤 세력 내부의 분열, 국힘 내부에서 분열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수가 표를 모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거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는 보수 결집 구도 아니겠어요. 네.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누구로 삼았냐면 과거의 대통령으로 삼은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이명박.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부산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 그 돼지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6년에 이명박이 나와서 돼지국밥 먹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최하위 아닙니까? 윤석열 네. 그 정도 되는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를 볼 때 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니라 수익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여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 저렇게 돼지국밥 먹는 모습 보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현재형이면서 미래로 가야 선거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현재에서 미래로 못 나가니까 네. 뭐로 가냐면 과거의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끌어와서 그것만이라도 결집을 해야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건 패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등장으로 다들 다스는 누구 겁니까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나라를 절단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 다시 또 등장을 해서 보수에게 한 표를 달라 하니 저 사람들의 본질은 저거였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회상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승리 전략으로 굳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패착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은 지역주의하고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제 이념적인 구도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네.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과거 지향적 선거에서는 이게 먹히죠. 왜 그러면 지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진영의 논리라고 하는 보수층들을 강화하면은 기본적인 텃밭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네. 선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물의 상징 인물이 네. 박근혜, 이명박을 데려다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거예요. 대구의 추경호 자신들의 텃밭이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후보의 추경호가 자신이 혼자 독립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박근혜까지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추경호는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박형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모 국민의힘 인사하고 아침 방송하면서 네. 아니 무슨 국민의힘 옛날에 박형준이가 전략가라고 하는데 네. 전략가는 무슨 전략가냐. 이명박을 데려다 놓고 돼지국밥 같이 먹는 게 무슨 전략이냐. 예. 자신이 경쟁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좀 하는 그래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로 돌파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의 이름으로 그럼요. 다시 그러니까 윤어게인 모자라서 박어게인까지 하는 이런 이명박 어게인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 선거의 전체적인 얼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대위 체제를 꾸리고 거기에 진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동혁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자체도 좀 서울시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 이명박한테 손 내밀어서 무슨 청계천 같이 오늘 인사하러 또 한다는 다니고 거죠. 예. 그거는 오세훈의 경쟁력이 스스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선언하는 서울 시민들이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오세훈 후보를 손잡고 한 바퀴를 돌면 그런다고 해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라든가 서소문 고가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선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의 출발은 보수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에서 출발하는 보수 거거든요. 분열에서 출발하는 보수 분열에서 거죠. 출발하는 예. 거기 때문에 보수 분열이라도 꿰매야만 그래도 얼기설기라도 꿰매야만 지지층들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선거 전략가들을 크게 두 개 보면 네. 미국의 선거 전략가 두 명을 우리가 보통 꼽거든요. 빌 클린턴을 만들었던 딕 모리스 같은 경우는 딕 모리스가 이제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꼭지점 전략이에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다 알려진 내용들이긴 한데 네.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유사한 공약들을 만들어서 꼭지점이 만들면 중도층을 우리가 유입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꼭지점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도가 보수 진보의 논리를 강화해서 예. 강화시키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칼로브 같은 경우는 핵심 지지층 강화론이거든요. 핵심 지지층만 강화하면 선거를 승리하는데 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72시간 동원 전략이에요. 72시간 동안 3일 동안 네. 자신들의 지지층만 계속 투표장에 끌어모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 72시간 동원 전략을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오세훈 88시간인가 뭐 그거 네, 하는 선거유세 것은 한다고, 예. 그와 유사한 선거 전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워낙 갈등이 심화되니까 아우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에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한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 제가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하고.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50%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지층 강화론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러들이면 과거의 지도자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렇구나. 그 선거를 치르고 네. 있는 것이죠. 예. 본투표 6월 3일 날은 저는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투표장에 나와서 결국은 누구를 심판해야 되냐면 이 내란 세력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의 커피 한 잔? 예, 예. 커피 한 잔의 자유? 뭐 무슨 앞치마 입고 이렇게 강남에서 캠페인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할 일이 없어요. 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예, 왜 할 일이 없냐면 네. 선대위원장이 되면 네.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후보들이 네. 와서 좀 유세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해야 거기 찾아가서 네. 유세도 하고 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부르는 데가 없어요. 부르는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있어야지 뭐.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서울 돌아다니는데 오세훈 후보는 또 없어요. 정당의 대표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그 네.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 경쟁력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정치 언어를 보면 과연 당대표 정도 수준이 되나 싶을 정도의 자기 스스로 보면 극단적 언어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막 이런 뭐,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네. 해서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에 담는 지방선거가 뭐를 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예.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보면은 이념적 선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색깔론으로. 그래서 예. 그 색깔론은 뭐냐면 예.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지방선거에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고 네. 내 생활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의 바람인데 그쵸. 거꾸로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선거. 그게 장동혁, 이명박, 박근혜, 뭐 추경호, 박형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 과거 지향적 투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소위 하정우 좀 이번에 후보 반했어요 제가. 그 TV 토론 보시고 예예예. 뭐 철진한 색깔론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극기형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 뭐 주적이 누구입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초의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걸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뭐 그 사람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거 계속 줘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또 저희들도 받아요. 예. 현장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참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2024년도 네. 총선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거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오.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년 만에 선거 치르는 총선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한동훈이 선거 전략을 이념 구도로 가더라고. 2조 심판론, 뭐 86 심판론, 맞아요. 공산 전체주의 막 맞아요. 그러면서 와 예. 이거 선거 나를 돕고 있구나. 그 뭐냐면 집권당은 예. 결국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고 또 야당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명확성을 보여줘야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없는 안 거예요. 보인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념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지금 철진한 주정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댓글 여론 장난 아닙니다. 저희 뭐 네네. 댓글창에 좀 막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뉴스타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한 다음에 단톡방 있잖아요. 네. 막 이런데 이제 온라인에 엄청나게 유포를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잠입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김선동 캠프 총괄 본부장 이분이 정원호 주사파 콘텐츠를 내가 직접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원호 주사파 이것도 이제 역시 색깔론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는 볼 예. 것도 없이 예. 이 정도의 생각의 수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친윤 윤석열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너는 정치권에 없었으니까 네. 정치권의 그러한 논쟁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초월해서 네. 국민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서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거 지향적으로 이념적인 색깔 논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야당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게 내란 세력들의 잔존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지금 김선동 총괄 본부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공직선거법 이거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방 홍보물 제작하고 댓글 부대 유포. 운영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까지 다 지금 네. 그 안에서 보도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본부장은 누구냐? 선거 캠프에서 좌장이에요, 좌장. 예. 그러니까 선거에 총괄을 다 하는 거예요. 상임선대위원장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안에 모든 캠프를 운영하는 실세가 총괄본부장인 거거든요. 네. 그 총괄본부장은 누구랑 얘기하느냐? 후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본부장의 얘기가 후보의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사실상 오세훈 후보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상당한 의혹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번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몇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를 움직이는 일종의 이제 시대 정신에 해당하는 그런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뭐 아침 신문에는 이재명 뭐 이런 키워드를 뽑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네. 그동안에 윤석열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러면 이게 통치라는 게 뭐냐, 일한다는 게 뭐냐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시대의 키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키워드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네. 국민들의 유권자의 판단이 그렇게 가서 이 큰 흐름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나가면 실용적이어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실용적 판단. 네, 실용적 판단을 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이념적 판단, 이념적에 의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네. 이제는 일할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 판단의 기준들이 더욱더 강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그리고 공소 취소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 그동안에 국무회의 잘 안 들어왔을 거요? 오세훈 원래 서울시장 참석 인원이죠. 인원일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한두 번 들어오고 거의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근데 그거 한번 팩트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예. 오세훈 후보가 제가 기억에는 국무회의에 거의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네. 그러냐 국무회의 들어왔으면 뉴스가 됐을 거라고. 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는 예. 이번 선거를 서울시장 선거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서의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5선을 저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가 어제 그 오세훈 후보의 슬로건이 도대체 뭔가 봤거든요. 네, 네. 처음 등장할 때 시작된 변화였더라고. 시작된 변화. 시작된 변화? 말도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변화를 자기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선하고 10년 동안 했고 2006년에
오세훈 후보가 첫 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전히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를 못했으니까 예. 변화를 상징하는 정원호 후보가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선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어제 목동 파리공원에서 어떤 20대 청년이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의 숲을.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 그럼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무상급식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느낌을 받고 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서울의 미래가 또 특히 안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안전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제 삼성역 지하 5층에 철근 누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이 제가 이제 행안위에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행안위를 하면서 네. 이 사태를 좀 다 지켜봤는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하 5층이고 그 당시 영동대로 그 지하에 있는 네. 수많은 유동 인구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몇십만 몇백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 5층에 철근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80개 기둥이 하나씩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철근 누락 사고가 있었고 그 개수로 봤더니 2,570개 정도 네. 되고 톤수로 보니까 178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태가 어마어마한 사태인데 제가 그거 물어보거든요. 이러한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본부장하고 거기에 있는 국장 단장한테 그러면 이러한 중대 사안을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 실무진들이 네. 3명이 그냥 자체 판단해가지고 보강우사하면 끝이냐 이게 일을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말도 근데 제가 국토부 차관하고 네. 거기 행안부 차관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차관 장관까지 다 보고가 돼서 결정할 될 사안이다.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 전선을 치는 거죠. 부시장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고 네. 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시장기까지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가 모두 56번, 56회 열렸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일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불참했고 단 2차례만 그러니까요. 참석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세훈답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지금 민감한 지역이 평택을입니다. 뭐 진짜 가짜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 평택을의 지금 사전 투표율이 19%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낮아요. 한 평균 사전 투표율보다 5% 정도 떨어져요. 이게 저는 조금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과열된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보수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평택을이. 네. 그러면 본투표에 보수층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네, 앞서 과한 해석을 네.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사전 투표율 자체가 낮은 거에 대한 것을 볼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본 투표에 그러면 보수층들이 다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지금 우리 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예. 적극적으로 좀 투표해서 이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로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그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과열되니까 아예 유권자들이 선뜻 판단을 다 못한 거예요. 흔쾌히 나와서 한 표를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기분 갈까. 좋게 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딱 원래 단일 전선이 형성이 돼야만 예, 투표장에 그쵸. 나오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투표해야겠다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건데 네. 18%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상대적으로 안 나왔다고 해석되는 거고 그건 뭐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또 네거티브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투표장에 못 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걱정인 거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보수 투표 성향이 강한데 본투표장에 보수층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위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단해서 민주당은 민주당 투표장에 가서 반드시 투표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선거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자, 18.39%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평택을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단현명 씨,
모스탄이 왔어요. 네. 부정선거를 그토록 주창에 맞지 않는 이분이 와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을 하고 전광훈, 전한길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수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스탄이라든가 황교안, 전한길 여기는 극단주의 세력들의 결집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표의 확장성은 없는 거고요. 큰 영향력도 없는 거고 저는 황교안의 이 부정선거 주장의 논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네. 현명한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못 따라가는 거고 예. 모스탄인 이분이 교수예요. 네, 뭐 지금 우리 알려져 한국적 있어요.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 이제 본투표가 네네. 시작이 되고 6월 3일이면 뭐 자정 정도에는 대체로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어떤 좀 당부 말씀 주시겠습니까? 후보면 후보 또 함께하는 뭐 당원들.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원팀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 네. 또 기초단체장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네. 중구에 우리 이동연 후보, 성동구의 유보아 후보 이런 분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형성돼서 당선이 돼야만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게 이끌 수 있고 또 네. 지역 발전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 도와주는 건 뭐겠습니까? 투표장에 나와서 적극 투표를 행사를 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표는 결국 투표장에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실천할 단계다, 행동할 단계다. 예. 바로 투표장에 가서 예.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되고요. 그 대의가 민의가 모아져야 이재명 정부를 밀어가는 힘이 뒷받침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를테면 다시 또 이제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 윤어게인이 살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대단히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그 민의를 네. 밀어가는 그 큰 힘을 보여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끝으로 꼭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닙니다. 있으세요? 오늘 없어요? 네. 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서울의 승리, 또 우리 중구 정원호 후보, 이동연 후보, 또 성동의 유보아 후보 제 지역구에 다 기초단체장들뿐만 아니라 네. 시의원, 구의원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